예, 안녕하십니까. 어, A Reference Model for Internet of Things 강의를 맡게 된 박사과정 양진욱입니다. 제가 챕터 4부터 맡게 되었는데요. IoT Middleware Platforms, 즉 이 사물 인터넷의 미들웨어의 플랫폼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굉장히 많이 미들웨어가 뭔지 그리고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플랫폼들 그냥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미들웨어는요,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 소프트웨어예요. 근데 어떤 소프트웨어냐면 middleware는 between two things라고 되어 있잖아요. 중간, 즉 두 가지 사이에 있는 소프트웨어라고 지금 언급이 되어 있고요. A primary goal of the middleware is bringing different systems together.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요 목표가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interactive with each other니까요.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시스템을 통합하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한 골이다. 그래서 여기는 좀 밑줄을 그어볼게요. 그래서 이 프라이머 거리고요. 그 다음에 미들웨어의 역할은요,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유용하게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Facilitated it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미들웨어는 모든 시나리오에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일반적으로 어떤 특정한, 그렇죠? 특정한 스페시픽한 그런 것과 일련의 시나리오를 위해서 구축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IoT, 즉 사물 인터넷의 미들웨어 솔루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들웨어가 플랫폼이긴 해요. 그렇지만 유일한 사물 인터넷 플랫폼 유형은 아니다. 그래서 IoT 플랫폼 또는 IoT 미들웨어 플랫폼이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물 인터넷에 대해서 미들웨어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바로 번역기 같은, 여기 보시면 번역기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왜 이러냐면요, 만약 서로 국적이 다른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 세 사람이 토론을 하고 있는 그러한 어, 시나리오를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본다면, 만약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게 표준이에요. 표준화 옵션인데, 만약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언어로 따지면은 공통 언어가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 공통 언어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우리가 쓰는 영어나 이런 게 없다. 그 영어를 다 같이 쓰는 게 없다면 뭐가 필요하냐면은 그 중재자 역할을 하는 미디에이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트랜슬레이터가 필요합니다. 즉 번역자가 그걸 이제 번역해주고 통역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만약 이제 예를 든 거죠. 그 세 사람이 만약 서로 다른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한다. 앱스라고 하면은 그 앱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나 그 API라고 하는 게 그 언어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그 각각의 앱들은 자기 고유만의 API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미들웨어가 통역기잖아요. 번역기, 트랜슬레이터니까 각 앱은 다 다른 원래는 모든 API를 이해해야 되는데, 만약 번역기가 없다면 다 이해해야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영어,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 다 이렇게 따로따로 있다 그러면, 근데 이 간단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사용자들 이 문맥에 집중할 수 있다 이거죠. 각각의 앱이 있지만 우리가 공통으로 쓸 수 있는 이 번역기 미들웨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이제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게 그림 3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 애플리케이션 작동 방식을 우리가 알지 않고 이 미들웨어 하나의 이 애플리케이션으로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사용자들이 manipulate data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다. 이 미들웨어 덕분에 이런 식으로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넘어가서요. 그래서 요 표가 이제 나와 있는데요. 아까 앞에 챕터 3에서도 아마 소개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 요 보시면 문헌이나 그쵸? 이 논문이나 시장에서 사용 가능한 많은 사물 인터넷 미들웨어 솔루션들이 쭉 보이시죠? 여기 IoT 플랫폼스 하면서. 근데
이러한 솔루션 중에 일부는 오픈 소스예요. 그래서 무료로 다운도 가능하고요. 또 코드도 마음대로 변경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어떤 것들은 비공개 소스예요. 클로즈드 소스라고 나오고요. 그다음에 파스라고 하는 게 나와요. 이 파스. 뭐 배우셨겠지만 플랫폼 as a service의 약자죠. 그러니까 서비스로서의 플랫폼. 그러니까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그 형태로 클라우드에서만 쓸 수 있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파스 솔루션의 장점이 나오겠죠. 그리고 단점도 나오겠는데 이 장점이 클라우드에 있다. 그래서 인증된 사용자들만 클라우드를 이용하니까 인증된 사용 승인이 받은 사람들만 이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고 배포할 수 있고 관리에 대해서 걱정 없이 전 세계 어디서나 인증된 사람들은 서버가 있는데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바로 이게 그리고 요 표가 그 테이블 1인데요. 이 표가 1에 오픈 소스나 비공개 소스 미들웨어 솔루션들이 다 설명이 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넘어가서 이 아마존 사물 인터넷 플랫폼에 대해서 지금 이제 나오는데요. 이 아마존에서 개발한 IoT 미들웨어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서버하고 여기 MQTT나 REST 그다음에 웹사켓 같은 통신을 지원해요. 이 아마존 IoT에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데요. 이 장점이라면 바로 우리가 S3라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기계학습, 클라우드 워치 같은 이런 이게 다 이제 아마존의 플랫폼 AWS의 그런 큰 특징들인데요. 그 아마 다른 아마존 서비스하고 쉽게 이게 상호작용이 된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인터랙션 위드라고.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모델이 바로 파스예요. 플랫폼 as a service의 약자고요. 그 다음에 아티 클라우드라는 걸 또 소개를 해요. 지금 자 여기 계속 보시면 클라우드 종류를 계속 설명합니다. 여러 가지를. 그래서 아티 클라우드라는 게 또 있는데 이걸 삼성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 사용 및 장치 관리를 제공해 준다. 이렇게 나오고요. 이것도 MQTT나 REST, 그다음 웹사켓, 그다음에 코아프라고 하는데요. 어, 그 코앱이라고 하죠. 이게 그런 그 들을 통신들을 우리가 제공을 해주는데요. 코앱을 제가 찾아봤더니 Constrained Application Protocol이라고 해서 코앱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constraint 하니까 이제 제약되어 있는 거죠. 제약된 이 어플리케이션의 이제 프로토콜 어떤 어, 그 상호 이제 약속된 통신 규약을 말하죠. 그래서 이 아티 클라우드의 장점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one of the advantage of Arctic Cloud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뭐가 있냐면요. 아마존 에코나 구글 홈 같이 굉장히 인기 있는 그 IoT 앱이나 장치를 쉽게 우리가 통합할 수 있다. 이제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이들의 이 아티클라우드의 비즈니스 모델도 역시 파스예요. 이제 플랫폼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constraint environment로 되어 있잖아요. 이 코어앱의 그 구성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계속 여기서 보면은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계속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제 좀 지루할 만큼. 그래서 오토데스크 퓨전 커넥트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오토데스크에서 개발한 IoT 미들웨어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50개 이상의 그 장치에서 모든 기계, 그렇죠? 모든 기계 간의 프로토콜이나 이 공급업체 벤더라고 나오죠. 벤더 스페시픽이라고 나오는데 그 벤더들의 음, 그 공급업체니까 그 벤더라고 하니까 공급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돼. 공급업체별의 기술을 지원하는 것으로 판매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소개하는 건 또 다른 버전을 말하고 있어요. 이제 캐리어츠라는 게 플랫폼이 있는데요. 이거는 바로 캐리어츠라는 회사에서 만든 거예요. 그 플랫폼이에요. 근데 응용 프로그램 사용이나 장치 관리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서버와 또는 MQTT, REST 커뮤니케이션 같이 서버와 통신하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들의 비즈니스 모델도 역시 파스예요. 그리고 드롭박스와 같은 외부 시스템과 통합할 수 있는 게 할 수 있다고 나오고 그다음에 클라우드 플러스라는 게 나와요.
이거는 클라우드 프로스에서 개발한 IoT 미들웨어 플랫폼이라고 나와 있죠. 그것도 이거 역시 MQTT나 REST, 그 다음에 웹사켓 같은 통신을 지원하고요. 이들의 비즈니스 모델 역시 파스입니다. 플랫폼 서비스다 이거죠. 그 다음에 디바이스 하이브라는 게 또 나오는데요. 이건 데이터 아트라는 데서 만든 오픈소스 미들웨어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아파치 라이센스 2.0에 따라서 배포가 됩니다. 그래서 서버와는 MQTT나 REST나 웹사켓 통신 지원하고요. 근데 이제 아파치 딱 나오시면 이제 아파치 대단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오픈 소스예요. 근데 온라인 버전은 사용자가 무료로 평가판을 사용하거나 또는 유료 버전도 이제 제공하다 보니까 그걸 확장할 수 있는 파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솔루션이 있는데 이 솔루션을 성공적으로 여러분이 근데 배포하려면 사용자가 여기 보시면 포스트그레 SQL이라고 나오죠. 아니 아파치 카프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자바 8 또는 그 이상 버전을 설치를 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 디바이스 하이브의 이제 다운사이즈 즉 단점이 되겠죠. 이걸 이제 언제 하냐면 개인 서버에다가 이제 여기 보시면 프라이빗 서버라고 나오는데요. 개인적인 서버에 이 배포할 때는요. 그 각각 디바이스의 그 측정 데이터가 캐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서버를 다시 시작하거나 메모리가 부족하면 모든 데이터가 손실될 수 있다는 굉장히 위험 부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만약 이거를 원한다면 어떻게 되면 추가 커넥터를 생성을 해야 돼요. 애디셔널 커넥터를 크리에이트 해야 된다. 라고 하거나 아니면 백엔드의 로직을 여러분들이 수정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나옵니다. 그러다 이 디바이스 하이브는 다음 릴리스, 즉 다음 버전에서는 다음 이제 배포판에서는 이 기능을 지원하겠다. 이제 이런 세세콜콜한 것까지 다 나와요. 그 다음에 Everything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Everything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IoT 미들웨어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MQTT나 REST, 웹사켓 또는 서버와의 코앱 통신, 아까 코앱 통신 설명드렸죠? 그걸 지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An interesting feature라고 해가지고요. 아주 흥미로운 기능이 소개가 되는데요. 이것이 외부의 External Business Intelligence Systems, 즉 외부 비즈니스 인터넷 시스템하고 뭐 할 수 있다? Integration with. 이게 뭐냐면 통합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좋은 모델이다 이거예요. 외부랑 통합이 된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플랫폼 파스입니다. 자, 파이어웨어라고 나오죠. 오리온하고요. 플러스 STH가 같이 되어 있는데요. 잠깐만요. 이게 이렇게 제가 좀 바꿀게요. 오히려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그렇죠? 이 피웨어예요. 피웨어. 그러면 이게 오리온하고 그 다음에 STH가 합친 건데요. 이 피웨어라는 미드웨어 플랫폼 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그 일반적이고요. 실제로는 오리온 컨테스트 그 컨테스트 브로커가 바로 미드웨어입니다. 이 오리온이라는 건요. 피웨어에서 만들고 유지 관리하는 오픈 소스 미드웨어 플랫폼이고요. 그 다음에 아페로 뭐 제너럴 퍼블릭 라이센스 버전 3라는 게 있대요. 그런 걸 따라가지고 라이센스가 부여된대요. 그래서 NGSI 9이나 NGSI 10 오픈 레스트풀 이 펍이나 그 다음에 서브 내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다 보고 있고요. API 사용을 보면 서브와 RESTful 통신만 지원한다. 그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only supports REST communication with each server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만약 이걸 성공적으로 여러분이 deploy, 즉 배포하고 싶다. 그러면 MongoDB를 설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단점이 나오죠. Downside of the Orion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오리온의 단점은요. 이것 동일하게 개인 프라이빗 서버에다가 개인 서버에다 배포할 때요. 뭐라고 되냐면 마지막으로 수집된 값만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게 있어요. Last collected value만 stored 된다고 나오죠. 저장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데이터베이스 쪽에서 그러니까 이 의미는 chronological 데이터다. 그러면은 이 시간적으로 이제 시간 순서대로 하는 데이터 같은 경우 데이터 컨설테이션 즉 그것을 데이터 상담이 is not possible 즉 불가능하다. 이게 이제 큰 단점이죠. 이 오리온하고요. 그래서 이 시그너스라고 하는데 그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의 이제 단점을 우리가 인식하고 STH라는 게 아까 나왔었잖아요. 오리온하고 플러스 STH 합이 피어인데요. STH는 short time history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순간이 되겠죠. 그
STH를 이 FreeWare에서 개발했습니다. 둘 다 이 오리온을 알림을 구독하고요. 값이 만약 변경이 되면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오리온 노티크 알림을 오리온에서 하는 알림을 서브스크립 구독하고 만약 그 하나의 각각들의 값이 변경되면 그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한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the main difference between Cygnus and STH라고 나오죠. Cygnus하고 이 short-time history하고의 이제 큰 차이가 뭐냐?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Cygnus는 데이터만 저장하고요. 상담 불가능한데 SATH는 그걸 다 한다. 이제 이렇게 나오고요. 이 FAIR는 공식적으로 이 Cygnus와 STH를 모두 지원한다.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런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계속 미들웨어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IoT와 관련된 이나텔 플랫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2017년 8월에 이거 좀 뭐 외국어가 나와서 이나텔이라고 할게요. ICC 그쵸? 거기에서 만든 미들웨어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요거의 더 골 목표는 뭐냐면 관심 있는 구매자에게 이 파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쵸? 플랫폼을 제공한다. 플랫폼 서비스를 예를 들어서 현재 뭐냐면은 서버와 우리가 REST라고 그러죠. REST는 뭔 뜻이냐면요. Representational State Transfer라는 거라 약자인데요. 이 월드와이드 웹 같이 WWW 그 분산 하이퍼 미디어 시스템을 위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의 한 형식을 우리가 REST를 해요. REST라고 하는데요. 요 통신만 지원해요. 지금 현재로는 서버와 REST만 지원하는데 2018년 초 벌써 2021년인데 다른 프로토콜 지원할 예정이다. 좀 오래된 논문인가 봐요. 이 이나텔은 해당 정보를 비공개로 유지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구현에 관한 그 추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카라는 잠깐만요. 이나텔 플레이스에서 하나 더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한시적으로는요. 뭐냐면 최종 버전은 아마 다른 이름을 갖게 된다. 이제 이런 시시콜콜한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카라는 게 있는데요. 카 IoT에서 만들고 유지 관리하는 오픈 소스 미드웨어 플랫폼입니다. 이게 아파치 라이센스 2.0에 따라서 라이센스가 부여되고요. 그다음에 오픈 소스지만 사용자는 이 카 IoT에 연락해서 유료 버전으로 확장도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 서버와 REST 통신을 지원해요. 그다음에 SDK를 can be deployed to device라고 나오죠. 즉 SDK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 이게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키트예요.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키트를 제공한다 이거죠. 그래서 장치에 배포할 수 있다는 장점입니다. 그래서 솔루션을 성공적으로 배포하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사용자에게 마리아DB나 포스트그레SQL, 몽고DB 또는 카산디라, 그렇지? 주키퍼 이거 다 하드웨어 일종이죠. 관련된 것들인데 이 하나인 오라클 자바 SDK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바하고 다 연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카의 단점이 있는데요. 개인 서버 배포 시에는요. REST API를 통해서 서버에서 저장된 데이터를 조회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단점이죠. 개인 서버에 배포할 땐 REST API를 우리가 가져와서 하는데 그 서버에서 저장된 데이터를 조회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사용자가 이 기능을 위해선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야 된다. 큰 단점이네요. 이 관심이 있는 사람은 스프링이라고 하는 표준 이 플랫폼이죠. 그 도구와 같은 자바 플랫폼 그 전체 통합 플랫폼인데 이 스프링 같은 도구 모음이나 같은 무료 도구를 사용해서 이 몽고 DB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반환하는 REST API를 빌드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컨커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브라질, 이름 자체도 컨커, 그쵸? 브라질 같아요. 컨커 랩에서 만들고 유지 관리하는 오픈소스 미들웨어 플랫폼입니다. 이 아파치 라이센스 2.0에 따라서 라이센스 부여되고요. 오픈소스지만 온라인 버전 사용자가 무료로 평가판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유료 버전을 확장할 수 있는 파스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다 비슷해요. 서버와 REST하고 MQTT 통신을 지원하고요. 그 솔루션을 성공적으로 배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용자에게 서블릿, 그쵸? 그를 지원하는 애플리케이션 서버인 자바와 관련된 거네요. 서블릿이 나오는 거 보니까
자바 SDK, 몽고DB, 카산드라가 있어야 된다. 자, 그렇게 넘어갑니다. 근데 이전에는 이게 하이드라라고 불려졌던 게 링크 스마트가 있어요. 링크 스마트. 이 링크 스마트는 장치 관리하고 애플리케이션 활성화를 지원하는 여기서는 뭐 완전한 그렇게 사물 인터넷이다, 플랫폼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앱이요 어떤 거냐면 이네이블먼트 모듈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건 링크 스마트의 히스토리 데이터 저장소라고 부르는데요. 그걸 줄여서 HDS라고 하는데요. 이 HDS는 아파치 라이센스 2.0의 라이센스가 부여된 오픈소스 미들웨어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서버와 REST 통신을 지원해요. 그리고 데이터 시각화라는 말이 나오죠.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이 나오는데 그것을 할 수 있다. 근데 이거 어떻게 하냐? 그라파나를 통해 가지고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고요. 이 솔루션을 여러분들이 성공적으로 배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용자에게 인플루언스 DB나 아니면 몽고DB가 설치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제약 조건이 있네요. 그래서 이 논문에 나와 있는 플랫폼과 관련해서는 이 SenML이 되게 중요하다고 이제 나중에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센서를 마크업하는 랭귀지, 그렇죠? 그를 사용한 이게 여기서 보면 유일한 only one이라고 나오죠. 유일한 플랫폼이다. SenML. 그래서 이 나중에 끝에 가시면 이 SenML이 즉 센서 마크업 랭귀지가 있어야 된다. 굉장히 강조를 하거든요. 이분께서 그걸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로잔트라는 게 있는데요. 로잔트라는 사에서 개발한 플랫폼이에요. 예를 들어서 응용 프로그램 사용 및 장치 관리를 제공합니다. 이 서버와는 MQTT나 REST 통신을 지원하고요. 근데 이들이 제공하는 그 애플리케이션 개발 도구가 자체 미들웨어와 통신하기 위한 것이지만 도구는 매우 발전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은 역시 파스 플랫폼이고요. 그 다음에 저도 즐겨 쓰는 게인데요. 그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IoT 스위트인데요.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IoT 미들웨어 플랫폼이에요. 서버와 MQTT, AMQP 또는 그리고 REST 커뮤니케이션이 이 서버랑 다 가능합니다. 통신 지원해요. 그 Azure IoT 제품군의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장점이 있는데 여기 또 biggest advantages라 나오잖아요. 그 특징이 기계학습이나 데이터 웨어하우징 같은 다른 Azure 서비스가 많거든요. 여기 머신러닝이나 이런 걸 다 지원하는데 그 쉽게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역시 비즈니스 모델은 파스예요. 플랫폼 애저 서비스예요. 그다음에 니트로겐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오픈소스 미들웨어 플랫폼입니다. 역시 이것은 일부 모듈이 MIT의 라이센스에 따라서 라이센스 부여가 되고요. 또 다른 어떤 모듈은 아파치 라이센스 2.0의 라이센스가 돼요. 좀 특이하긴 한데 솔루션을 그래서 여러분이 성공적으로 배포하려면 사용자가 뭐가 있어야 되면요. Node.js라는 게 설치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단점은 뭐냐면 이 니트로겐을 지원하는 즉 이 소프트웨어를 시행하는 장치만 서버에 통신할 수 있다. 이게 단점이고요. 이건 뭐 왜 소개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 이 프로젝트는 2015년 3월 이후 GitHub 저장소 그 GitHub 레퍼지토리죠. 거기서 업데이트를 받지 않고요. 공식 웹사이트 도메인 nitrogen.io를 판매하고 있대요. 즉 그 말은 뭐예요? 이 프로젝트가 종료됐다는 의미죠. 자, 그 다음에 님비츠라는 게 나옵니다. 이 님비츠에서 만들고 유지 관리하는 오픈소스 미드웨어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아파치 라이센스 2.0에 따라서 라이센스 부여되고요. 똑같이 서버와 MQTT나 REST 통신 지원하고요. 오픈소스인데 온라인 버전은 사용자가 무료로 평가할 수 있는 그 파스로 제공됩니다. 솔루션을 여러분이 성공적으로 배포를 하려면 사용자들이 뭘 갖고 있나요? 자바나 레디스, 자바 서버 응용 프로그래밍, 그렇죠. 그다음 모키토, MQTT가 설치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님비츠의 이 무제점은요, 이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래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과 관련된 모든 문서가 공식 문서에서 지워졌대요. 예상 반환 날짜 없이 공용 클라우드가 다운됐대요. 최악이네요. 그 다음에 오픈 IoT는요, 오픈 소스 플랫폼이에요. 근데 어떤 소스냐? 장치 관리나 애플리케이션 활성화를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오픈 IoT 컨소시엄에서 만들고 유지 관리하고요. 아파치 라이센스 2.0에 따라 라이센스가 부여됩니다.
이 서버와 REST 및 GSN이라는 게 나와 있어서 제가 찾아봤더니요. 글로벌 시스템 for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통신. 즉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글로벌 시스템 그거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솔루션을 성공적으로 배포하려면 사용자에게 자바, 메이븐, JBoss, 그 다음에 로컬 버튜서를 설치되어야 돼요. 아주 매력적이긴 한데요. 2015년 11월 이후 그 GitHub 저장소에 대한 업데이트를 받지 못했대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할 게 사이트웨어예요. 이 사이트웨어는요. 사이트웨어에서 만들고 유지 관리하는 오픈소스 미들웨어 플랫폼이고요. 그리고 Common Public Attribution License 버전 1.0에 따라서 사용이 허가돼요. 그리고 오픈소스지만 사용자가 사이트웨어에 연락해서 유료 버전으로 확장할 수 있고요. 서버와는 MQTT, AMQP 또는 REST 통신을 지원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제 솔루션을 성공적으로 배포하려면 사용자가 자바나 몽고디비나 하이브 MQ 그 저기 있죠 아파치 탐캣 또 자바 할 때 다 써야 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타고라는 게 있는데 타고사에서 개발한 IoT 미들웨어 플랫폼이고 이것도 서버와 MQTT, REST 통신 지원하고 이들의 비즈니스 모델도 역시 봤습니다. 그 다음에 텔리트 IoT 플랫폼이 있는데 이거는 텔리트사에서 개발한 IoT 플랫폼이에요. 이 서버와는 MQTT, REST 통신만 지원하고요. 응용 프로그램 사용 및 그 디바이스 관리를 제공합니다. 이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이 분석하는 거 있죠. 그거 외에 여러분 그 IoT 장치를 그 엣지 자체에서 그렇죠 단계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ThinkSpeak라는 게 있는데 이 ThinkSpeak사에서 개발한 IoT 미들웨어예요. 서버와 REST 통신 지원하고요. 이 플랫폼에 굉장히 차별화된 게 있어요. 여기 디퍼런셜이라고 나오잖아요. 뭐가 있냐면요. 매틀랩을 지원해요. 매틀랩은 이제 유명한 공학에서 많이 쓰고 있는 그 통계 프로그램 패키지죠. 근데 수학이랑 이런 통계 패키지인데요. 이 ThinkSpeak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원래 시작했어요. 근데 현재는 파스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근데 여전히 이전 버전 서버도 GitHub 레퍼지토리에 있다 이렇게 나오고요. 이 ThinkWorks IoT 플랫폼이 있는데요. 이건 PTC라는 회사에서 만든 개발한 IoT 플랫폼입니다. 서버와 REST 통신 지원하고요. 이 시장에서 추가 커넥터를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응용 프로그램 사용 및 장치 관리를 제공한다. 다 비슷비슷한데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이 분석 외에 뭘 하냐 IoT 장치의 그 엣지 단계에서부터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유비더츠라는 게 아니에요. 유비더츠에서 개발한 IoT 미들웨어 플랫폼이에요. 서버와 MQTT나 REST 통신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 역시 팠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블리라고 이렇게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건 로그멜론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IoT 플랫폼인데요. 응용 프로그램 사용 및 장치 관리, 즉 디바이스 관리 가능하고요. 이 이 플랫폼의 이 플랫폼은 서버와 MQTT 그다음 REST 통신 지원하고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그 분석 서비스 외에 아마존 웹 서비스 그다음에 세일즈포스 이거 정말 많이 쓰는 거죠. 영업하시거나 이런 마케팅 쪽으로 많이 쓰는 게 세일즈포스인데요. 그 세일즈포스 디바이스 브릿지와 쉽게 통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요거 세일즈포스 나오면 바로 CRM 나오거든요. 커스터머 릴레이션 마케팅 그래가지고 고객 관계 마케팅인데 그리고 ERP 전사적 그 자원 관리 시스템이죠. 그 회사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건데 그 통합 관리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회사에서 쓰는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인데요. 요런 비즈니스 모드 그런 그 사용자 정의 통합도 가능하다. 이게 큰 장점이겠네요.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은 역시 플랫폼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게 웨비노스네요. 웨비노스는 장치 관리 및 애플리케이션 활성화를 지원하는 오픈소스 서비스 플랫폼이고요.
이후에 FP7ICT 프로그램의 일부로 개발됐고 아파치 라이센스 2.0에 따라서 라이센스가 부여됩니다. 이 웨비노스는요 서비스와 장치 간 통신을 허용하는 개인 영역 개념이라는 걸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 퍼스널 존이 뭐냐? 두 가지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개인 영역 허브 PGH가 있고 퍼스널 존이 있는데요. 허브가 있고 그러니까 개인별 존이 있는데 어떤 건 허브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플락시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플락시는 PGP라고 하는데 이거는 아까 그 퍼스널 존 허브 있잖아요. 그거는 공용 IP 주소를 소유하고 클라우드에서 실행되는 반면에 이 PGP 플락시는요 웨비노 서비스를 실행할 수 있는 장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이 개인 영역에까지 퍼스널 존까지 배포를 성공적으로 하려면 사용자가 Node.js가 설치되어 있어야 되고 단점이 나오죠. 디스어드밴티지가. 자 뭐냐면 이 웨비노스의 단점은 이 지원 장치, 즉 이 웨비노스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장치만 서버에 통신할 수 있다. 그게 한계가 있죠. 그 외에도 많은 중요한 기능이 아직 구현되지 않아서 실제 시스템에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2014년 2월부터 GitHub 레퍼레이토의 PGP 모듈에 대한 업데이트를 받지 않았고 2015년 3월부터 PGH를 업데이트하지 않았다. 쓸모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챕터 5로 갈게요. 그러니까 한참 그 플랫폼에 대해서 쭉 소개를 자세하게 했어요. 약간 사례 케이스 스터디 형식의 논문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시면 IoT 미들웨어를 위한 레퍼런스 모델에 대해서 참고할 수 있는 모델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챕터입니다. 이 5챕터를 잘 보시면 처음 보시면 When IoT is promoted 이렇게 나오죠. IoT가 이제 촉진되고 이 gadget 그렇죠. 이 gadget이 뭐 사용자 습관을 연구하고 또 이에 반응해서 삶의 질과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는 아름다운 시너리가 제공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게 잘 이 아이 사물 인터넷이 촉진되면 이렇게 좋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이 제시된 시나리오 대부분이 다음과 같은 유사한 문구로 이제 끝나는데 이 모든 것이 최소한 인간의 개입으로 인간의 개입이 최소한만 개입된다, 인터벤션 된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개념이 M2M 방식으로 이제 진행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러한 시나리오는 모든 장치의 데이터를 통합 그에 따라 작동하는 미들웨어 플랫폼 때문에 가능하다. 인간 개입 없이 이제 가능하다. 미들웨어 덕분에.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미들웨어는 대부분의 이 사물 인터넷 시나리오에 존재한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에 따라 대응하는 게 대부분 장치가 작고 복잡한 결정을 내리는 것도 또 리소스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IoT의 중요한 기능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따라서 미들웨어 플랫폼은 IoT에서 인텔리전스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표를 우리가 충족하기 위해서는요. IoT 미들웨어 플랫폼 아키텍처의 어떤 모듈들이 다음 아래 같은 에지 팔로우니까 다음과 같은 IoT 요구 사항을 반영해야 되는데 6가지예요. 그리고 그 6가지에 대해서도 한참 설명합니다. 6가지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interoperability, 즉 상호 운영성, 그 다음에 persistence and analytics, 즉 이게 지속성이라고 이제 할 수 있어요. 지속성과 그 다음에 분석, 그 다음 context, 이게 IoT 하면 많이 나오는데 맥락적, 상황적 인식, 그 다음에 resource and event예요. 그 다음에 자원이나 이벤트, 그 다음에 security 중요하죠. 보안, 그 다음에 GUI 환경, graphical user interface 이거죠. 이 6가지인데요. 그래서 이상적인 IoT 미들웨어의 모듈은 아까 이 6개를 다 반영하고 있는 이 그림 사에 잘 나와 있고 그거에 대해 설명을 이제부터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상호 운영성 모듈이에요. 이 IoT라는 게 이종이라고 하죠. 헤테로지니어스 인바이러먼트, 즉 이종 간의 그런 환경에 있고요. 미들웨어 플랫폼이 다 이런 것들 그 통합자다. 이런 이질적인 환경에 있는 그리고 미들웨어 플랫폼의 그 통합자라고 나오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실제 코드를 공유하지 않고도 다른 애플리케이션과 그 다음에 사물의 그 기능을 노출할 수 있는 API를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 상호 운영이 가능하려면 API를 제공해야 된다 이거죠.
사물과 그다음에 애플리케이션에 의한 API가 이제 리퀘스트 요구가 요청이 되는 것은 모든 프로토콜을 통해 투행될 수 있어요. 그래서 미들웨어는 최소한 CoAP, MQTT, HTTP 같은 가장 인기 있는 IoT 그 사물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프로토콜을 지원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왜냐 상호 운영성이 중요하니까. 또 모듈인 어떻게 해야 되냐면 XML 그 인터넷에 이제 표준 쓰는 XML이나 JSON 같은 표준 데이터 표현 방식이나 우리가 많이 쓰는 이제 이진 바이너리 인코딩이죠. 이진 인코딩, 아파치 스위프트나 구글 프로토콜 버퍼 같은 것을 지원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물 인터넷을 위해 떠오르는 또 다른 데이터 표현이 바로 SenML 아까 장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센서리죠. 그 센서 데이터 같은 거를 이제 할 수 있는 마크업 랭귀지죠. 센서리 마크업 랭귀지를 또 다른 표현이 바로 이 사물 인터넷인데요. 상호 운용성을 더욱 확장하기 위해서는 이 미드웨어는 기본적인 개발자 툴, 그렇죠?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키트를 제공하고 코드를 장치에 빠르게 배포하고 미들웨어 플랫폼과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들웨어에 우리가 새로운 장치를 추가하는 것이 상대적으로는 쉬워요. 근데 사용자가 다양한 장치를 한 번에 추가하는 것은 굉장히 지루하다. 그래서 확장 가능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 SDK가 중요하다. 이렇게 또 나오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 새 장치를 추가하는 건 또 그 보안에 손상이 없이 컴프로마이징 하니까 손상이 없이 되게 단순해져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모듈들은 즉 상호 운영하는 운영성을 고려한 모듈들은 향후 항상 확정을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통합되는 새롭고 예기치 못한 기술에 굉장히 이상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지속성이요. 그리고 애널리틱스 모듈, 그렇죠. 일단 분석 모듈이 중요한데요. 이 사물인터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센서 데이터도 받고 그러니까. 그래서 시간 순서로 상담이나 추가 처리를 위해 빠르고 지속적으로 저장해야 되는데요. 그 사물 인터넷 미들웨어는 데이터 모델이 더 간단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SQL, 이 정형 데이터를 분석하는 스트럭처 쿼리 랭귀지죠. 이 데이터베이스보다는 빠르기 때문에요. 일반적으로는 NoSQL 이게 이제 비정형 데이터를 읽는 방식인데 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는요, 이 IoT 사물 인터넷은 사물이 사용자 습관에서 학습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실제로 장치는 이 디바이스는 리소스의 제약이 있으며 미들웨어는 수집된 데이터에서 학습합니다. 그래서 미들웨어는 최소한 간단한 그래프나 평균, 뭐 최소 최대가 이런 기본적인 분석을 제공해야 되고요.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은 데이터 웨어하우징, 그다음 빅데이터를 통해서 그 추가 데이터 처리나 이러한 데이터를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집된 데이터는 특히 처리된 이후에 사후 처리한 후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사물 인터넷 하면 중요하게 말하는 게 컨텍스트, 상황 맥락적 그런 모듈인데요. 커뮤니케이션에서 컨텍스트, 이 맥락이라는 게 굉장히 대화의 의미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래요. 맥락적인 게. 이 사물 인터넷 환경이 주변 환경에 적응할 것으로 우리가 예상되죠. 그리고 이 상황, 컨텍스트는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런 것이 사물 인터넷 환경이나 이런 것이 됐는가 이게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시스템은 사용자가 요구하는 작업에 따라서 관련 정보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상황을 인식해야 되고요. 이 사용자의 상호작용과 관련해서 시스템은 세 가지 수준의 컨텍스트 인식으로 분류하는데 이 컨텍스트 어웨어니스죠. 첫 번째는 퍼스널라이제이션, 즉 개인화예요. 그 다음에 패시브, 수동화, 수동적인 또는 액티브, 능동적인 이런 뜻인데요. 이 컨텍스트 어웨어니스라고 상황 인식의 퍼스널라이제이션, 개인화예요. 상황을 인식하는 개인화. 그거는 사용자가 원하는 것을 시스템이 정확하게 말하고 사용자는 원하는 걸 내가 원해 시스템에. 그러면 시스템은 그 프로그래밍 내용을 따르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방에 들어올 때 조명이 켜지도록 프로그래밍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수동적인 상황 인식이라는 건 뭐냐면 시스템이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된 데이터에 따라 조치를 제한하는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방에 들어가면 시스템이 조명을 켜야 할까요? 하고 묻는 그런 메시지를 날린다는 거죠. 이제 의사에 따라서 이제 반영되게끔. 그다음에 능동적, 즉
우리가 액티브한 그런 상황 인식은 뭐냐면 시스템의 환경을 딱 모니터링해서 알아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사용자가 방에 딱 들어가. 그러면 시스템이 사용자가 방을 탐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자율적으로 식별해서 뭐 적절한 그런 라이트를 제공한다 이거죠. 그래서 상황 인식은요. 여기 보시면 상황 인식 그거는 어떻게 영향을 주냐 그 새로운 상황이나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중요한 문구죠. 이 보시면 context awareness affects the ability to adapt 적응하다 new circumstance 환경이나 environment 그렇죠. 어, 그 상황이나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준다. 그 다음에 이벤트 감지하거나 관리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컨텍스트 인식을 달성하려면 모델링을 해야 돼요. 최근 몇 년 동안 온톨로지라고 하죠. 온톨로지에 기반한 모델링이 주류가 되었고 이런 게 또 표준이 나왔는데요. 뭐냐면 우리가 널리 사용되는 그래서 온톨로지 근반해서 생긴 표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에서 지원하는 웹 온톨로지 언어예요. 그래서 그 일반적인 그 상황, 그 컨텍스트뿐만 아니라 다른 그런 상황, 모델링 기술에 대한 자세한 그 정보가 의미론전 해석에서 찾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미론적으로 그 통신하고 이 사물 인터넷 환경에서 인간이 기계와 상호작용할 때 동일할 것이라고 예상돼서 그 모듈에서 온톨로지가 예상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IoT 같은 경우는요, 그 굉장히 까다로운데 이 기술적으로 인공지능이 가장 좋죠. 근데 미들웨어 플랫폼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뭘 사용한다? 외부 API, External API를 사용한다. 이거 지금 설명이 되어 있고요. 현재는요, 그 몇 개의 그러한 미들웨어들이 이제 어떤 걸 제한하고 있냐면 그 몇 개의 이제 미들웨어 중에 이 링크 스마트나 이제 오픈 IoT 같은 게 있는데요. 이 친구들은 그 감지된 데이터 간의 의미론적 상호 운용성을 도달하기 위해서 온톨로지. 하지만 온톨로지는 존재하는 사물이나 사물 간의 관계 또는 여러 개념을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하는 게 바로 온톨로지인데 이걸로 영어에 되게 의존한다. 그래서 그 온톨로지적 기반의 이제 어, 그 표준이 지금 개발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리소스 및 즉 자원이죠. 그 이벤트 모듈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디바이스가 이게 효율적으로 작동해야 되는데 이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이 있고요. 내부의 작동 상태가 있어요. 뭐 배터리 수준이나 내부 온도, 외부 온도, 그다음에 현재 메모리 사용량 이런 것들을 알아야 이 자원을 스스로 여기 보시면 광고한다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내 자원이 어떤 게 있어 이렇게 알린다는 거겠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리소스를 검색한다 이렇게 되고요. 이 여러 장치가 동시에 서로 통신할 거라고 우리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고 또 더 나은 장치를 다른 장치에 더 자주 요청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처리 중인 요청이 너무 많으면 메모리 제약이 있죠. 그리고 또는 거리가 같은 물리적 그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최상의 서비스 제공할 수 없음을 우리가 현재 의미하고 있고요. 이러한 문제는 작업의 다양성이나 소형 장치 한계와도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미드웨어 플랫폼은 이러한 상호작용을 관리하고 최적화하고 이런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드웨어 플랫폼에 처음 연결할 때 어떤 장치나 웹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이 있는데요. 일종의 텍스트 메시지, JSON을 갖고 기능을 알려야 돼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 상황적 모듈을 그렇죠? 인식 모듈이나 이런 모듈을 하려면 기능을 의미론적으로 해석하고 장치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개별 서비스가 만약 필요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미들웨어에서 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주변 장치들에게 이제 너희가 할 수 있니 하고 쿼리를 날리는 거죠. 질문을 날려요. 그 요청을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미들웨어는 환경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이해하고 적절한 이벤트를 생성할 수 있고요. 이 미들웨어는 또한 우리가 스마트 시티 같이 대규모 환경에서 모든 단일 각각의 장치들 이 수동으로 관리할 수 있을 거라 예상되지 않아요. 그래서 장치를 통해서 이벤트 업데이트를 용이하게 우리가 해줘야 된다.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인
그래피컬 유저 인터페이스 GUI라고 하죠. 이 GUI는요.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자 친화적으로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모든 최신 소프트웨어의 필수 요소예요. 그래서 사문 인터넷 미들웨어에서는요, 이 GUI는 많은 데이터가 교환되고 또한 대시보드라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그 알려져 있는데요. 이 GUI가 종종 그렇게 그 대시보드라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결국은 읽기 쉬운 방식으로 데이터를 표시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GUI가 매우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오픈 소스 미디어 플랫폼에는 기본적인 GUI가 없고 대신 프리보드나 뭐 아까 소개됐던 그라파나 같은 타사의 애플리케이션과 통합에 의존해서 대시보드를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이에요. 왜냐하면 이러한 타사 애플리케이션 비공개 인스턴스에 배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매우 강력하고 상대적으로 사용하기 쉬워요. 근데 가장 어려운 부분은 사용할 때 데이터 소스를 구성해야 된다. 이제 이게 단점이 되겠네요. 다음 정말 중요한 게 시큐리티 모듈이에요. 이 사물 인터넷이 보안에 취약하다는 이게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플러그 앤 플레이 자 꽂으면 바로 작동하는 그러한 거 없이는 이 사물 인터넷 인기를 얻지 못할 거예요. 즉 미드웨어는 일반 사용자가 처리할 수 있을 만큼 유연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미드웨어에 필요한 보안 수준으로 사용자의 편의성, 그 요소를 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악의적인 사용자나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를 변조하거나 검색할 수 있다면 굉장히 위험하죠. 위험 가능성이 굉장히 무한해요. 그래서 사물 인터넷 장치는요 보안으로 알려져 있지 않으면서 사실 미드웨어 플랫폼은 이 사물 인터넷 두뇌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추세를 따르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수집된 데이터의 양과 가치는 중요하고 안전해야 하지만 이 디바이스는 그 자원이 리소스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드웨어를 포함한 모든 사물 인터넷 시나리오에 대한 솔루션은 간단하지 않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암호화라고 했죠. 암호화는 처리와 관련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경량 암호화 프로토콜과 함께 경량 암호화 도구나 알고리즘을 이 목표를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이제 공개키나 이제 암호키 뭐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이 공개키는 인증서가 만료될 때 만료되기 전에 해야 되고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이러한 업데이트를 모든 장치에 전파하는 게 굉장히 근데 또 간단하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암호화 공개키는 모두 현재 인터넷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본적인 보안 기능이에요. 근데 사물 인터넷의 한계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므로 뭐 해야 되냐? 효율적으로 강력한 서버에만 포함할 수 있는 모든 보안 측면을 필요하다. 그래서 이걸 염두에 두고 이 제안을 해요. 이 논문 저자가 이 사물 인터넷 미들웨어 보안의 필수적인 보안 측면을 제안하는데 그것들이 이제 나옵니다. 네 가지가 나와요. 뭐냐면 그 장치별 인증 장치가 있어야 된다. authentication이라고 하죠. 그리고 뭐냐면 데이터를 참조하고 게시하기 위한 그 자격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크레덴셜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디바이스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자신의 자격 증명을 사용해서 다른 장치 데이터에 액세스를 해야 돼요. 나는 이런 애야 하고 액세스를 다른 데 디바이스에다가 데이터를 액세스해야 되고요. 그 네 번째는 미들웨어는 이 장치의 그 디바이스의 그 헤빗이 있죠. 그런 것들을 알고 그 맥 어드레스나 맥이나 그 IP를 저장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제한된 보안 조치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이 뒷부분에 설명하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뒤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IoT의 환경이요. 다양한 기술과 수집된 데이터가 여러 IoT에 사용될 걸 고려해서 특히 이질성, 헤테로지니어티를 고려해야 된다. 거기에 의해서 그 이질성을 특징을 한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일부 시나리오는 다른 시나리오보다 굉장히 광범위한데 여기서 이제 예를 든 게 기상 관측소예요. 이 기상 관측소 같은 그 소규모 솔루션이 있으면 대부분의 데이터가 예측 가능하고 반복적이고 데이터 수집 및 저장만 고려하면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기본 분석하고 그 다음에 외부 자문을 위해서 데이터를 노출할 가능성도 높고
그다음에 에너지 관리나 스마트 주차, 그다음 스마트 교통, 모빌리티를 포함할 수 있는 스마트 시티 같은 근데 대형 그 업종에서는 데이터를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미들웨어 플랫폼은 좀 더 광범위한 시나리오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 AI 메커니즘을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그 알고리즘이나 메커니즘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실제로는요, 이것은 그 기상 관측소 같은 이제 좀 작은 그 시나리오에서는 그냥 데이터 상담이나 아니면 저장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간단한 미드웨어 플랫폼으로 충분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모든 시나리오에 대한 제시는 모든 모드는 필요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뭐냐면 그 보안 측면이죠. 아까 security aspect related to IoT middleware라고 나와요. IoT middleware와 관련된 보안 측면인데요. 보안은 모든 시스템 필수 요소고 이 사물 인터넷 관련된 개발자는 근데 이 저자가 봤을 때는 이 사물 인터넷 개발자가 제품을 더 빨리 개발하고 공격적으로 이걸 나중에 공격이 오면 그걸 나중에 해결하도록 이걸 다음으로 넘기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저자가 제안을 합니다. 뭐냐면 이 IoT 미드웨어가 동일한 경로를 따르지 않고 뭘 해야 되냐? 미루지 말고 데이터 보안을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뭐냐면 IoT 미드웨어 보안을 강화할 목적으로 네 가지의 기본적인 측면을 제한한다. 근데 장치 디바이스의 자격증이 어떻게든 손상되었다는 걸 가정으로 제한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장치별 인증이에요. 그렇죠? 그 미드웨어 데이터 안전이 매우 중요하고 그 미드웨어 플랫폼에 액세스할 때 모든 장치가 뭐라고 하면 개별적인 그런 individual credential, 즉 개별 자격증명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 자격증명이 손상되고 사용자가 알아차리면 그 디바이스의 자격증명을 취소하거나 업데이트해서 위협을 올 수 있는 위협을 제거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나 모든 장치가 동일한 인증을 공유하는 경우에는 자격증명을 취소하거나 업데이트하는 것 외에도 뭐냐면 사용자는 자격증명을 다른 모든 장치에도 삽입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일부 미들웨어 플랫폼은 이미 이 지침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디바이스는요 미들웨어의 데이터를 게시하고 참조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자격증명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내용인데요. 일부는 이미 모든 장치에서 자체 인증이 있어야 한다는 지침을 준수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나 장치 데이터를 게시하기 위한 동일한 자격증명이 문의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하므로 구현이 제한되고 있대요. 즉 우리 어떤 조직이 있는데요. 조직이 어떻게 되냐면 데이터가 변조될 위험 없이 장치 이 디바이스 데이터를 외부 사용자에게 안전하게 노출할 수 없다. 따라서 장치별 인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데이터를 게시하고 검색하는데 다른 자격증명을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근데 그 어떠한 기존 미들 플랫폼도 이걸 안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를 갈게요. 이 디바이스는 뭘 해야 되냐? 자신의 자격증명을 사용해서 다른 장치의 데이터에 액세스,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먼저 말했던 시나리오를 보면 모든 이해 당사자가 장치를 검색할 수 있는데 어떤 장치, 그 디바이스 자격 증명이 손상된지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게 만드는 게 바로 좋은 얘가 기상 관측소다 이랬어요. 그래서 어느 날 친한 친구가 있는데 사용자 집을 방문해요. 장치 중 하나를 해킹했고요. 이제 냉장고에 뭐가 있는지 알고 있어요. 그렇게 가정을 합니다. 지금 가정해보고 그러면 해결책은 뭐냐면 냉장고가 그 상명하는 자격 증명을 변경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모든 장치를 전파하는 건데 이게 문제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며칠 후 그 똑같은 친구가 와요. 그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데에서 칭찬하지만 다시 상담할 수 있다 이거죠. 친구는 또한 냉장고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이제 생각할 거예요. 왜냐면 이미 비밀번호를 얻기 위해서 다른 장치를 해킹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음,
여기서 보시면 사용자가 어떤 장치가 침해되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무한대로. 그래서 장치가 자신의 자격증명, 그렇죠? 크레덴셜을 사용해서 다른 장치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을 경우에는 미들웨어 로그를 딱 확인해 가지고 외부 소스에서 사용된 장치 그 자격증명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용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기록이 있으니까. 그 디바이스를 구성할 때 사용자는 컨설팅 권한에 액세스할 수 있는 다른 장치 및 미리 사전에 정의된 그 장치 그룹을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단순히 데이터를 감지하고 검색하지 않는 일부 장치는 다른 장치나 자체 데이터를 참조할 권한이 없어야 된다 이거죠. 근데 이 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기존 미들웨어 플랫폼 중 어느 것도 이러한 걸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네 번째는요. 미들웨어는 장치 습관을 알고 이 맥이나 IP 주소를 저장해야 되는데요. 이 아까 같이 과거의 모든 시나리오에서 사용자가 자격증명을 도난 발견했다고 가정했지만 실제로 미들웨어가 장치 습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위반 자체도 알아채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미들웨어는 이 디바이스의 헤빗, 즉 장치 습관을 알고 맥이나 IP 주소를 저장해 놔야 돼요. 그래서 미들웨어가 장치가 정기적 또는 아니면 다른 간격으로 어떤 상담을 한다든가 게시하고 있음을 감지해야 되고요. 일반적인 그렇지 않은 장치를 상담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는 장치가 손상되었음을 나타내는 지표니까 사용자에게 이런 예외 상황이 이 세션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알려줘야 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격자가 있어요. 그 보안 기능을 알고 있으면 원래 장치를 비활성화하거나 전 세계 어느 곳에서는 변조된 데이터를 계속 전송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드웨어 플랫폼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HTTP의 그 헤더에 보면 직접 그 맥이나 IP 주소를 추출해 가지고 사용자에게 경고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경고해 가지고 이를 대비할 수 있죠. 그래서 인터넷에서 IP가 변경되면 미드웨어는 그걸 감지해서 장치 IP가 적절한 변경에 대해서 어떻게 변경되는지를 감지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러한 보안 기능으로 자격 증명 도난이 감지되지 않는 거기에서 감지되지 않는 유일한 시나리오는 공격자가 장치의 일반 IP 주소를 스푸핑한다든가 맥 주소를 복제한다든가 장치 전송 습관을 유지하는 경우인데요. 기존 미들웨어 플랫폼에서는 역시 이런 보안 조치를 하지 않는다. 그렇게 지금 확인해 본 거죠. 사례 조사를 통해서. 자, 그래서 그 오픈 소스의 그 오픈 이슈, 그 공개된 이슈하고 그다음에 이 리서치 하면서 이 오퍼튜니티 어떤 기회가 발견된다는 것을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요. IoT가 모든 분야의 기업과 학자들에게 굉장히 중대한 도전이자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경제적 가치가 2025년까지 2.7에서 6.2 이게 트릴리온이니까 조네요. 조 단위의 달러예요. 딱 그냥 또 아니고 $2 뭐 예상이 된대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수의 연결된 장치가 학계나 산업, 규제기관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거고 우리가 새로운 요구가 생겨나고 완전히 새로운 생태계가 떠오를 거다 이렇게 지금 장밋빛 인생을 미래를 말하고 있네요. 연구자들이 이런 새로운 분야에 신속하게 파악해야 되며 업계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신속하게 구현해야 되고 그리고 각각의 조직들은 이런 특정 소프트웨어를 선택할 때 이게 장기적이고 약속이다. 그러면 이게 당연히 IoT에서도 다르지 않겠죠. 우리가 어떤 커뮤니티나 주요 업체에서 지원하지 않는 어떤 미드웨어는 현재 수백 개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클라우드 서비스로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그 미드웨어 시스템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좀 상세한 방법으로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 보시면 미들웨어 솔루션들을 비교할 때요. 그거 뭐에 달려 있냐면 선호도예요. 여기 보시면 preference라는 단어가 나오죠. preference. 그렇죠? 선호도에 달려 있대요.
이 솔루션 할 때. 그래서 그 여기 보면은 고투가 이제 어디 가다는 이동인데 연구원들을 위한 그런 현재 관련된 기능. 그러니까 일부 미들웨어의 일부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목록을 정교하게 작성해서 이를 달성하는 기능을 표시하는 것으로만 이제 구성이 된대요. 그래서 이러한 접근 방식은 이론적으로 그 모두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기 때문에 독자들에게는 종종 혼란스럽고요.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에 위치한 미드웨어를 비교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다. 그래서 여러 솔루션 간의 공정한 비교를 하려면 그 모든 수의 조건이 동일하다는 걸 의미해야 된다. 공정하게 하려면.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소프트웨어를 예를 들고 있는데요. 만약 동일하게 사용 가능한 리소스가 있어요. 메모리, 처리 능력, 디스크 공간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전제 조건을 해요. 클라우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과 매우 복잡한 이 로컬 인스턴스 간의 비교를 전환해야 되는데 클라우드의 인스턴스에 할당된 리소스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이 리소스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로컬 인스턴스가 되게 더 적은 리소스에 비해 더 나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클라우드 솔루션과 비교된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바로 비용이에요. 대부분의 클라우드 플랫폼의 비즈니스 모델이 우리가 뭐 리퀘스트 요청하고 분석하고 저장된 걸 기록하고 전송된 이메일 수신에 따라서 월별 또는 연간 청구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비용과 관련돼 있고요. 또 하나가 보안하고 관련돼 있어요. 우리가 여기 그 전에 설명 저도 했듯이 많은 기술 전문가들이 소비자에게 인터넷과 연결된 도어락 또는 어린이 장난감 같은 장치를 구입하도록 권장하지 않잖아요. 개발자들은 제품을 더 빨리 제공하기 위해 이 중요한 보안 측면을 무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물 인터넷이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조언들이 내가 한다. 그렇죠? 그렇게 아까 말했죠. 그래서 이 IoT 이미지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그 사용자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IoT의 대부분의 장치가 리소스의 제약을 받는 시나리오예요. 그리고 이는 인텔리전스가 더 유능한 이 엔티티 어떤 객체죠. 거기에 위임된 걸 의미해요. 사물에 위임됐다 이거죠. 이 객체가 IoT 미들웨어 또는 IoT 미들웨어 플랫폼으로 식별되는 바로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유일한 IoT 플랫폼 유형은 아니지만요. 단순히 이 IoT 플랫폼이라고 우리가 한다 이거죠. 특정 시나리오에 적합한 플랫폼을 선택하는 것은 장기적인 투자예요. 그래서 좋은 IoT 솔루션과 나쁜 IoT 솔루션의 차이가 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미들웨어가 무엇을 달성해야 하는지 우리가 이해하고 IoT 솔루션에서 미들웨어의 역할을 인식하는 게 이 사물 인터넷 시장에 관심 있는 조직이나 개인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들웨어 개발자는 보안을 훼손하지 말고 사용자 친화적으로 만드는데 추가적인 시간을 투입해야 돼요. 그리고 이미 과부하가 걸려 있는 시장이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어느 정도 품질의 유용성이 번영의 열쇠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현재 다른 미드웨어 비교하는 객관적인 방법은 없다. 현재로서는요. 그래서 객관적인 이 측정, 매트릭이라고 하죠. 이 측정을 기반으로 한 성능 평가. 이게 각 환경에 대한 미드웨어 선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그래서 더 노력을 여기에 쏟아야 된다라고 마무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